고전소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24년도 수능 고전소설입니다. 김원전이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얻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낯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24년도 수능이면 만약 이게 실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만났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법한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학에서 그게 쉴 틈 없이 계속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시 이때 수능 친 사람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냐. 일단은 당연히 다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예상했겠지만, 문학에서 이제 점점 추론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번에 올해 6월에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22년도 6월에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였지만 24년도 수능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이제 문학의 비문학화라든지 혹은 어려운 낯선 어휘를 선지에 녹인다든지 이런 바뀐 트렌드가 가장 노골적으로 보이는 해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독서에서는 사실 거의 인문지문, 그러니까 가나 인문지문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전 독서 지문을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문학에서 이 노골적으로 내는 것, 어렵게 내는데 과연 어떻게 어렵게 내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 스타일이 여기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6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지문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추론을 요구한다라는 게 일단 당연히 매우 중요하시고, 두 번째로 선지에 이 낯선 어휘를 넣었다라는 것. 앞에 독서 지문에서도 ABCD 해가지고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혹은 다른 거를 물어보긴 했어요. 17번에서. 근데 여기 이 문학 뒷부분에서 고전소설이랑 시, 그리고 현대소설에서 이제 하는 난이도 조절 방식 중에 하나가 선지에다가 낯선 어휘를 넣는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19번 봐요. 기억과 관련해서 윗글을 이한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2번 보면 이후영은 기억의 해결을 위해 조정해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기억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추천했다라는 건데, 밑에 4번 보면은 승상은 기억의 원흉인 악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하게 아뢰고 기억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한 인물을 천거한다. 이것도 지금 사실상 추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지에서 낯선 어휘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게 너무 잘 보이고, 비슷한 얘기를 사실 이 전 수업에서도 제가 했거든요. 25년도에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26년도 6월과 9월에도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게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게 바로 시에서, 고전시에서 34번인데 이게 지금 오답률이 39%예요. 36%. 화작 기준 39%, 엄밀 기준 47%인데 정답은 4번인데 여기서 겸양의 태도 이러거든요. 4번에 겸양의 태도를 들은, 겸양이 겸손하게 양보하는 태도인데, 겸양이라는 단어를 과연 알고 있었던 수험생이 몇 명이었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실전에서 이 지문을 만났다고 가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34번에 4번 선지 보고 저는 평온하게 풀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게 심지어 정답 선지였고 정오답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어휘였기 때문에, 물론 이 화암구곡과 일동장유가가 지문 독해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2번과 33번이 둘 다 정답률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다 60%, 70%대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이 연속으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34번에서 이게 정답률이 39%까지 떨어진 것은 거기에 나 지문의 이 화자의 의도, 엄밀한 의도를 알아내기가 조금 쉽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4번 선지에서 겸양이라는 낯선 어휘를 썼다라는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올해, 작년 계속 보이고 있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게 아주 현실적인 추론일 거고, 그리고 이제 원거리 근거? 이거는 이제 뭐 사실상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굳이 거창하게 하기 조금 민망한 게 늘 나왔던 거예요. 늘 나왔던 건데 굳이 이 조금 더 강조를 할 법한 부분이어서 여기 24년도 수능에서 조금 전체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김원전? 김원전에서 드러나는 아이디어긴 한데 사실상 24년도 전체 수능 전체 지문에서 이 세 가지 아이디어는 다 보이고 있어요. 이따가 각각의 아이디어도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은 이거 세 개는 사실상 뒤에 있는 모든 문학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 그리고 뭐 문학의 비문학과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한 거야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지문 들어가 봅시다. 이 자세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뒤에 우리가 이제 이지물 논함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황상한 만주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자장군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서 칼을 내달아 꾸짖었대요. 꾸짖은 게 이 아귀를 꾸짖은 건데 아귀 입으로 들어가고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서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을 때 이런 일은 보도도 못했으니까 제신 중에 누가 이 짐승을 잡아서 한을 씻으리요 하면서 아귀랑 계속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경상도의 짝기, 전라도의 아귀, 중국 쪽으로 나. 근데 그래서 황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해괴한 면에 천고했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A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우영이 뭐 김규 전 좌승상 김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지나가니까 A 봅시다. 짐은 불행하여 공절을 잃고 종적을 버린 통원함을 어찌 측량하리요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전임 좌승상인 김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추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 텍스트의 양이 적어도 이야기, 스토리상 중요한 정보가 나온 적이 너무 많다는 걸 기억했을 때 옛벼슬을 다시 내린다고 했으니까 김규가 예전에 뭔가 국방부 장군이든 뭔가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밥 비올라고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고 국변을 물으니 아기 자글라나는 읽어 쪼쪼쪼 얘기하면서 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김규가 얘기하기를 자기 자식이 검술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철마산에서 아귀를 만나서 겨루고 바위구멍으로 들어가면 봤대요. 그러니까 이미 만난 거죠. 그래서 14원이 자식을 불러들이시 마땅할까 하나이다. 중력 부분이죠. 그리고 원은 황상을 맺고 원수가 되어서 철마산 아기의 속으로 들어간다. 아마 아들내미인 것 같아요. 김규의 아들. 원수가 백기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서 안주를 설명해서 개결을 베풀리다 하면서 술 먹여서 좀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가니까 아귀가 상한 머리가 거의 나왔고 C 봅시다.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 후에 세상에 나가 남도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뒤에 20번의 근거가 나오는데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까 남도성을 잡아 죽여서 원한을 그러니까 남도성을 잡는 것이 일단은 목표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20번에 5번 보면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목표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썼지? 남도성이에요. 남도성. 그렇죠? 얘를 잡아 죽이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위로를 하라고 한 게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D를 읽어보시면 남도성 잡기에 어찌 근심하리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주찬을 대량하였으니 다 드셔서
첩등에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 걱정하지 마. 네 목표 이루어질 거고 지금 차린 거 많으니까 열심히 먹어서 우리가 즐겁게 해주렴. 우리가 열심히 차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 5번 선지를 두 개로 딱 나눠서 앞에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가 남두성을 잡는 게 아기의 목표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유로하라고 했어요. C에서.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하여.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어쨌든 문학은 허용 가능성을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봤을 때 간접적으로 이 남두성을 잡는 목표를 위해서 나를 위로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실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어쨌든 뒤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여기가 너무 틀렸죠. 허용 불가능할 정도로 틀렸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한 선지라고 보기 힘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뒤에 쭉 가면 복음을 놓고 주무세요. 취중에 복음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 잘 거면 이거 칼 놓고 자. 너 좀 취했으니까 일어나서 뭔가 한번 휘둘렀다가 누구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말하기를 장소가 잠에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느니 머리맡에 세워두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했어. 오케이, 내가 놓긴 하겠는데 대신 머리맡에 바로 앞에 세울게. 그래서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소서 하니까 원수가 칼로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대요.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여 했습니다. 아기가 쓰던 빗으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 김원이 들고 있는 칼로 자르니까 절반만 부러졌고 아기가 들고 있던 빗으로 툭 자르니까 완전히 풀 베듯이 잘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공주가 협실로 나와서 큰 기둥을 가리키면서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라고 했어. 누구한테? 김원한테. 그리고 쳐서 기둥이 반쯤 부러지니까 크게 놀랐어요. 크게 놀랐다고. 지금 21번에 봐요. 21번에 5번 정답 5번인데 아귀의 빗으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이 왜 틀렸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초월적 능력이 일단 자기 것도 아니야. 왜? 빗으로 잘랐잖아. 그쵸? 빗으로 잘랐으니까. 그리고 5번에서 앞에 선지 보면은 아기의 빗으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라고 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기의 빗으로 기둥을 잘랐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일단 그러니까 주인공이 초월적 능력을 시험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주가 깜짝 놀랐다는 것, 그리고 공주의 말을 듣고 기둥을 잘랐다는 것에서 계획한 대로 실험했다라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21번에 5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그리고 19번의 1번 같은 경우는 기억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형과 비교하고 그때 경험에 근거해서 기억에 대한 대처방을 찾아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A에서 중간 쭉 보면은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을 때 이런 데는 보도도 못하였으니 재신 중에 이 짐승을 잡아 지면을 시스리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비교한 것까진 맞아요. 이전의 전장이랑 비교한 것까진 맞아. 근데 뭐가 틀렸어? 그걸 근거해서 해결방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근거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물리칠 수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야 근거해서 물리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재신 중에 누가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정도 장군이 나와서 소장이라고 자기를 칭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18번의 당연히 정답이 2번인 것도 알 수 있죠.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김원전은 그래도 여기 뒤에 있는 지문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풀만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 레전드죠. 레전드 지문입니다. 일단 아이디어는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시어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냥 느낌상, 분위기상, 정서상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어에서 부탁이니까
확실한 단서와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 나, 다에서 모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에서는 이지문 논함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다가 쭉 지나가서 이 이지문 논함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내면 외면 이야기를 마지막 문단에 들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게 시어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다른 시어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어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필이니까 뭐 언어의 의미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문학 작품이나 통하는 얘기예요. 특정 대사나 행동이나 어떤 반응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는 지문의 다른 부분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 아,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문학의 비문학화. 이게 거의 문학의 비문학화라는 개념이 만약에 학술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논문에 실려도 될 정도의 지문이에요. 문학의 비문학화를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25년도, 26년도 지문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풀이 방식이나 접근 방식, 그리고 독해 방식이 사실상 비문학에서 요구하던 거를 그대로 써먹어야 됐기 때문에 문학의 비문학화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조금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면 부정행위가 불법이 아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양아치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편견을 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메모를 하든 도식화를 하든 무슨 뭐 손가락으로 세든 너네 그 수학에서 가끔 수열 문제, 도형 문제 막 다 그려서 푸는 경우 있잖아. 그것처럼 무슨 짓이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독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방식일까를 고민하는 게 풀이할 때도 필요하고요. 수능 때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수능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시도를 할 거야. 그게 난이도 조정에 얼마나 이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인 거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면 그게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풀던 방식을 그냥 무지성으로 고집할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 저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물론 이게 다 되고 나서 얘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완전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이 실전에서 이걸 만났다고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너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흰 벽에는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아, 그러면 이게 천년이나 머물렀대요. 오래됐네요.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여기 밑줄 치셔 별표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실전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험상궂어 가는 게 서럽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험상궂어 간다라는 게 단순히 얘가 못돼지는 거지 못생겨지는 건지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시간 가는 거예요. 시어의 의미는 다른 시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것이 낡아가는 것이 빛을 잃어서 틈이 생기는 것이 쓰라리게 바람이 스며드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는 거지.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고 푸른 이끼가 앉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은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대요. 제목도 문이니까 문이 여기서 처음 나왔어.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 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핀 나무가 자랐다. 그러니까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 풀이 우거졌다가 봄이면 또 싹이 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랐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절의 흐름인데 계절의 흐름이 꼴 시간의 흐름인 거 계속 설명하고 있죠. 위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힐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온다. 그러니까 별들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어딜 갔다가 돌아온 거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겠죠.
사납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차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그러니까 별이 돌아왔대. 빛이 쏟아지는 새벽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이 아니고 빛이 쏟아지더니.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무언가 결실까지 좀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 순간이겠죠. 근데 그때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렸대요. 그러니까 앞에 기억 부분에서 있었던 문이 계속 시간을 지나면서 자리를 짓고 있다가 마지막에 탁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립던 깃발이 눈보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음, 네, 20 23번에서 1번 흰벽의 나뭇가지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주는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보기에서도 애초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23번의 정답 선지가 조금 제가 생각하기 쉬운 편인 것 같기는 한데 5번 같은 경우가 여기 아까 제가 방금 읽었던 문이 열리는 부분에서 이 5번 선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판단해낼 수 있죠. 아마 2, 3, 4번 선지보다 1번이랑 5번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닫혀진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계절이 흘렀으니까 분명히 순환하는 자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허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5번은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나와봅시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넣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담을 넘을 때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지가 얘가 담을 넘었는데 이 과정에서 뿌리 그리고 손을 터는 꽃과 잎이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혼연일체가 되었으니까 얘가 넘을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한다스에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라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담을 넘는 일이 가지에게는 신명나는 일이었어. 근데 여기에 누가 일조했다? 비와 눈이 일조했대요. 무엇보다니까 여기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표현 자체도 중요하기도 한데요. 지금 이게 왜 여기서 이 우리 스파이더 센스가 발동돼야 했냐면은 지금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도와줬던 어떤 시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뿌리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비가 나오고 눈이 나왔어. 근데 여기선 무엇보다래. 무엇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이 설명 왜 하겠어요? 앞에 있었던 시어들보다 이 녀석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보자.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무엇보다 담 자체가 가장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을 했다? 담을 넘는 과정에서 가지가 신명이 넘치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담 자체가 가지에게 기쁨을 줬다 이런 거죠.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를 타나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던가 감나무가지라던가 줄장미가지라던가 담쟁이 줄기라던가 여기서는 우리가 수양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도 포함이네. 그러니까 확장하고 있네 라는 생각하셔야 돼. 가지가 넘을 때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그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서 아주 기깔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담은 그래서 도박이자 도반이었다라는 것이 도 닦는 친구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이번에 수능 특강의 첫 번째, 그러니까 고전 소설의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 중에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도반 서사예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있는데 노일부득이 먼저 성불을 하고 달달박박을 도와주거든요. 도 닦는 친구, 도를 닦던 친구들이. 어쨌든 그 갑자기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한데 어쨌든 도박, 그러니까 리스크이자 친구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왜?
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가 신명 날 수 있었으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가 기억은 2번 정답입니다. 기억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문, 시간이 가더라도 지켜낸다고 얘기했죠. 사실 이게 확장하는 가치, 담을 넘었으니까 확장이죠. 네, 그렇게 풀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랍니다. 3번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해서 정수리를 타는 의 의미를 드러낸대요. 그러면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는 거 이꼴 담이야. 근데 담을 넘는 거는 뭐예요? 신명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담을 넘는 일 덕분에, 그러니까 담 덕분에 신명나는 일 이꼴 담 넘기 이꼴 정수리 타넘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24년도 수능 지문을 풀어보면은 정답률을 그리고 같이 보면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 왜냐면 예상보다 더 낮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19년도 수능이랑 22년도 수능 독서를 비교했을 때 22년도 수능이 조금 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19년도 수능이 더 실질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레전드 지문 갑시다. 이즈물 논함. 이게 실전에서 조금 이게 문학이니까 그냥 정직하게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만약에 고집했다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독서 지문 읽으면서 사실 쌤이 몇 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이항 대립이 있는데 비슷한 주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 그리고 대립각이 만약에 있으면 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렇죠? 그거를 사실 여기에 적용했으면 남들보다 훨씬 쉽게 읽혔을 것 같아요. 말은 쉽죠. 말은 쉬운 건데 그럼 실전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됐을지 읽어봅시다. 나는 이흉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래요. 수필이니까 자기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2번 부정했으니까 맞다는 거죠. 잊지 않는 것은 병이래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이것까지 정리합시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지금 이제 앞에 거랑 같은 얘기니까 이 앞의 두 판단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물음을 던졌으니까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 근거를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물론 실전이었으면 그리고 이 수험생이었으면 이쯤 한 4-5줄쯤 읽었을 때 조금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뭔 말장난인가 싶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독서 지문이었다고 생각해봐. 같은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용어의 긍정, 부정만 바뀌어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지금 그냥 글자로 냅두면 안 되겠다. 문장으로 냅두면 안 되겠다. 이걸로 냅두면 내가 더 머리가 굴러가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는 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지금 있는 것이 병이고 있는 것이 병이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이 병이고 잊지 않는 게 병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지금 4번, 5번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눈치챌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눈치챌 수 있잖아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어렵다, 멘붕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멘붕 왔으니까 그냥 읽어간다. 이게 아니라고. 멘붕 왔으니까 무슨 짓이든 해서 이해를 해내야 되는데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일단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보자. 그냥 이거 문학이어도 내가 그냥 정돈해보자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건. 그쵸? 실전에서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건.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편견을 좀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내가 문학의 비문학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그쵸? 그리고 내가 도식화 독서에서만 해라. 문학에서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25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그리고 그 전 수업에서도 고전 소설에서 혹은 문학에서도 인물 관계도의 경우에 그리고 그 인물 관계도가 아니어도 필요하면 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필요했던 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도식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눈치채는 게 사실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취했어야 됐던 아마 이상적인 리액션이에요. 그리고 사실 수필이 이렇게 길게 나오고 네다섯 줄에서 같은 용어를 쓰지만 긍정 부정만 다르거나 일부만 조금 달라. 그럼 얘는 독서였어도 문학이었어도 보기였어도 이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구나 라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했을 거라고 믿을게.